네, 이건머니 22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은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욱 기자는 대기를 하다가 갔습니다. 네, 회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와 상당히 밀접한 내용을 가지고 부원과 싸우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싸우다가 잠깐 내려와서 저에게 다시 싸우러 간다며 지금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부장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부원의 관점에서는 짜증나겠죠. 비가 엄청나게 와요 요새. 네, 뭐 이게 지금 예보를 보면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 빕니다. 네, 오늘 밤에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분대요. 네,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계속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런 날씨를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3주 막 이렇게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그래서 비 조심 진짜 많이들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 상태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오기 전에 일본 밑쪽에 걸쳐 있던 그 비구름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쪽에서 자리를 잡고 흩뿌리고 있는 건데, 남쪽에서 혹시 듣고 계신 분들은 또 거기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어 가지고 남쪽은 또 덥고 내일부터 비 온대요. 남부는 또 내일부터. 네. 근데 비가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올해 연초에는 비가 별로 안 와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뉴스를 계속 비뉴스를 전해드리고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또 전해드리면서도 죄송스럽더라고요. 하여튼 뭐 비 조심들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몇 주째 지금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주에는 박창근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댓글이 하나 딱 달렸네요. 아, 그래, 못 봤어요 아직. 20대 기자를 불러놓고 40대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건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좀 말이 많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박창근 기자가 뭐랄까요, 취재를 다니고 하는데 이 아직 절박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솔직히 듣지는 못하고 그 소개 글만 읽었어요. 소개 기사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박창근 기자가 이렇게 집에 강렬한 어떤 이걸 갖고 있지 않은 걸 제가 않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와서 사실은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대에 현장 나가본 20대 기자의 어떤 그 감성을 끌어내고 싶었는데 어리둥절함이랄까? 뭐지 이거? 약간 이런 감정인 것 같아서. 나에게 끌어모을 영혼이 있는가? 하여튼 저 지난주 후반에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좀 커진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 부동산 얘기가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뭐 당국의 대책 발표도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한 뭐 반박 혹은 뭐 비판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계속 커지고 있는 다른 경제 이슈가 묻혀버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이 이제 집값 오르는 거에서 싸움판이 전세, 월세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 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마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저렇게 얘기하면은 반응이 있구나라는 거를 잘 몰랐던 게 아닌가. 그만큼 이 일반 대중의 어떤 시각, 일반 대중의 궁금증,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들 이런 거를 좀 떨어져서 정치권이 자기들끼리 딴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런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혹은 저런 문제가 내 문제구나, 혹은 저런 문제가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논쟁거리를 던져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논란은 결국은 전세가 이렇게 윤희숙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두 가지죠. 논란인 전세가 확 줄어들면서 월세로 빠르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 손성욱 기자가 싸우러 간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후배가 어떤 이 내용을 뭐 각종 연구 문건과 이걸 가지고 들이밀었는데 손승욱 기자는 납득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기획서를 좀 보면서 기획서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본인들끼리 내부 그걸 놓고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러 간 거고 그만큼 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돼 있지가 않아요. 안 돼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윤희숙 의원 발언을 저도 봤는데. 네네네. 저는 이 정도로까지 저는 발언이 기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임대차 3법 통과 전부터 네. 저는 좀 다른 주택 관련, 다른 부동산 관련 입법하고는 좀 다르게 다가오긴 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게 게다가 그 법안이 처리된 속도라는 게 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속도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게다가 지금 일단 1번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매매가였죠. 전세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세가도 매매가 따라서 추격해서 올라가고 있던 중이긴 했고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면 매매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현재 매매가의 상승세는 사실 임대차 시장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렇게까지 빠르게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었나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저는 뭐 전세 종말이라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세가 종말은 안 할 거다. 안 할 거고 이미 전세는 이 저금리 시대에 당연히 없어지고 있던 추세고 이미 3분의 2는 월세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세의 소멸이 가속화될 수도 있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건 관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대출 규제가 걸려 있고 빚이 이미 많은 집주인들, 갭 투자한 집주인들 중에 전세를 이렇게 쉽게 월세를 돌릴 수 없는 사람들과 현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 차이로 일어날 일일 것이다. 만약에 좀 현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전세를 월세로 빨리 돌릴 수 있는 사실 굳이 전세를 유지할 메리트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쪽이 좀 많다고 하면은 전세가 없어지는 거는 더 빨리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는 전세가 종말을 해야지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집이 10집이 있으면 전셋집이 10집이 있으면 10집이 다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두 개만 없어져도 전세는 귀하다는 생각이 시장에서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윤희숙 의원이 했던 발언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럼 전세가 좋은 거냐? 여기서부터는 또 얘기를 다시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다가오긴 했어요. 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까지 빠르게 추진했어야 되는 법인가? 이게 지금 당면한 문제를 직격하는 법인가?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임대 시장의 혼란을 좀 피하기 어렵다고 봤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세부 사항들이 너무 조절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 월세 상한제 정확히 말하면 월세 상한제 있지만요.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다른 부칙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뉴욕의 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엄청 듣는 데다가 예를 들면 내가 집을 되게 잘 고쳐놨다든지 내가 집을 되게 잘 해놨다든지 하면 또 그거만큼 집주인이 돈을 올려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적인 예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잘 고쳐놓은 집, 깨끗한 집, 다 뭐 이렇게 인테리어 다시 다 한 집 그런 집이나 뭐 별로인 집이나 5% 상한이 똑같은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거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보가 되면서 세입자와 임대인이 같이 만족하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너무 빨리 했다는 생각은 좀 지우기가 힘들거든요. 뭐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롤플레잉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반대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걸 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전월세 상한제 문제를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사실은. 뭐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도 뭐 불을 붙인 분들도 계시고 이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로 뭐 논의를 해보자. 혹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윤희숙 의원이 저는 뒤에 얘기한 부분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권혜리 기자 얘기한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다양한 전월세가 있을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부칙 조항들 혹은 다른 어떤 조건들 이런 걸 많이 좀 만들어서 뭐 좀 위험을 좀 이렇게 경착륙하지 않게 네. 스무스하게 좀 착륙할 수 있게 연착륙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오래 논의를 뭐 이런저런 말을 해온 기간 동안 반대편 보수 진영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왔나 무시였거든요. 얘기를 안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갑자기 법안이 통과되니까 그거 안 했어 라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전 또 상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이 윤희숙 의원의 첫 번째 발언은 저는 자기가 세입자라고 하고 시작을 네.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미래통합당의 어떤 스탠스가 세입자 관점이었느냐 아니면 돈 빌려주는 사람의 관점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뭐 3년 4년 그동안 기간 동안 대화를 해왔다면 지금 이렇게 날치기 스피드 통과다라고 뭐 비판을 해도 무방한데 그동안 아예 논의를 안 하고 있다가 전혀 무시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통과한 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저는 내용은 동의합니다. 너무 획일적이에요. 뉴욕의 예를 들었지만 저는 뉴욕의 그 월세 제한에 있어서 가장 또 눈길이 가는 부분은 상한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이상의 월세는 네. 이 제한하지 않는다. 네. 예를 들면 뭐 맨하튼 이런 데에 뭐 엄청나게 비싼 네. 집 이런 네. 월세까지 우리가 왜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네. 뉴욕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두 다 5%로 통일된 데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 네. 그러니까 주거가 굉장히 뭐 벌어서 위험할 수 있는 분들에게 네. 안정적으로 집을 제공하겠다는 차원에서 들어온 제도인 거고 네. 저는 민주당의 이번에 의도는 그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집값과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전세가 올라가는 것이 결국은 집값 올라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세제도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되짚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전세제도라는 게 상당히 독특하다. 왜 한국에만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70년대 80년대 아파트 집이 펑펑펑펑 집값이 오를 때 전세제도라는 거를 굉장히 이게 안착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집값이 네. 오를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주는 게 당장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집주인이 손해예요. 전세는. 맞아요. 네. 월세로 주는 게 훨씬 돈을 네.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집주인이 전세로 주는 이유는 전세로 그만큼 무이자로 내가 저 돈을 땡겨가지고 네.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는 거예요. 네. 전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전 세계에 이런 식의 제도가 없는 이유는 그겁니다. 반대로 네.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세라는 제도가 자연스러우려면 상가도 전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상가는 전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상가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근래에 좀 많이 생겼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상가까지는 논의 안 갔단 말이에요. 내 집 한 채, 집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집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고 네. 또 이제 반대로 증명이 되는 게 집값이 오르지 않았던 한 5년 전, 6년 전 네. 그때 통계를 보면 2011년 통계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에 네. 전세가 85%예요. 네. 월세가 15%입니다. 그때 집 다 안 살려고 하고 전세만 다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네. 뭐 근데 이제 전세라는 게 2년마다 연장이 되는 거니까 2011년이면 2009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를 하자면 2009년, 2007년 보통 네.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한번 들어가면 3.4년을 삽니다. 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한 번은 해요. 보통. 네. 바로 나가진 않아요. 네. 2년 만에. 왜냐하면 그건 뭐 나도 손해 보는 거고 이사비도 네. 내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어지간하면 한 번 더 눌러 살아요. 그러니까 3.4년이기 때문에 2011년의 통계는 그때가 남아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떨어집니다. 2014년에 75까지 떨어져요. 네. 10%포인트가 떨어져요. 근데 2014년에서 2015년에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65까지 떨어져요. 1년 사이에 10%포인트가 떨어져요. 그때가 이제 집값이 다시 서서히 상승을 시작하던 시기였죠. 아니요. 이제 2014년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면 2년 전 계약 혹은 4년 전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데 요때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때까지만 해도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오를 거란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많이 취재해서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분위기가 이때 말하자면 집주인들이 반전세로 돌리는 분위기가 되게 많이 형성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값이 그때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졌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세 하락론 같은 게 아직도 있으면서 사실 내가 이 집을 샀다가 손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되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전세를 살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15년, 16년까지는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반대로 이자율은 낮아졌고 그러니까 전세를 주는 것이 집주인들에게 더 이상 이득이지 않은 집이 않고. 올라야 내가 전세를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집은 안 올라. 근데 이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거나 해봐야 뭐 이자율은 그리고 근데 그 측면도 있어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주인들도 그런데 세입자들도 내가 지금 집을 사면 손해를 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세입자하고 니즈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전에는 야 이거 손해인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손해인데라고 생각했던 월세가 좀 껴있는 반전세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래서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막 전세가 지역에 따라서는 그 전월세 전환율 있잖아.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아니라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집값하고 전세하고의 그 갭 있잖아요. 이게 막 10%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서 전세가 갭이 크게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의 차이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65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72.4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 관점에서는 65에서 72로 올라온 것이 결과적으로 갭 투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순 전세가 늘어나게 된 것은 결국은 전세돈 받아서 그걸로 집을 산 거니까. 네, 맞아요. 그건 무이자로 집을 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에 월세로 가는 것이 나쁜 거냐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그 앞 과정이 생략이 돼 있는.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로는 내가 세입자인데 전세가 좋죠. 그거를 월세로 돌리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전세 1억당 월에 33만 원 월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억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반전세로 가자. 보증금 1억으로 내리고 1억은 월세로 내라라고 하면 1억에 33만 원이 되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33만 원은 그냥 주면 사라지는 거고 2억은 줬다가 2년 뒤에 내가 다시 그대로 받아오면 되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를 좋아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현재 스코어는 그런데 2년 뒤에 4년 뒤에는 집값이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저는 상황이다. 거기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갭 투자는 방금 선배도 얘기한 것처럼 언제나 있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갭 투자를 안 하려고 했던 거지. 이게 최근에 발명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발명이라고 된 게 아니라 근데 그때는 예를 들면 14년 15년에 서울에서 과연 그렇게 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갭 투자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인식이 조금 초점이 빗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 제도라는 게 없다고 치자고요. 이제 이건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게 아니지만 전세 제도가 없다라고 친다면 이렇게까지 오를 만큼의 그렇죠. 쉽지 않겠죠. 아니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집값이 오르는 다른 요인들을 찾아서 타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지 언제나 지금 전세라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 시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처럼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갭 투자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갭 투자가 집값이 오르는 것의 원초 주범인 것처럼 보는 거는 저는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전세 제도가 집값 움직임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왜곡을 가져오는 건 맞죠.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같은 말을 누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2014년,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가 전세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사실은. 사실 그때 반전세로 많이 돌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을 때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부총리가 전세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봤다면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에요. 거는 근데 그때 저희도 그래서 반전세가 되면서 저희 분명히 그때 반전세가 막 늘어나면서 세입자들 힘들다 그런 리포트 계속 했었어요. 리포트는 했죠. 네, 리포트는 했는데 기자들은. 리포트는 했는데 그때 상황 자체가 뭐랄까 그걸 거기다가 돌을 던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요.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저 현실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전세 난민 대통령이나 부총리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은 아니었다고요. 현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은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 비중이 늘고 전세가 오르는 거는 또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세가 좋죠. 저도 전세로 살고 지금은 저 반전세인데. 저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 전세로 10년 살았고 이제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반전세요? 전 전세입니다. 월세가 나가는 게 무지 아깝긴 해요. 네.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거는. 네. 전세를 찾아봤는데 제가 이사를 해야 될 동네에 전세가 없어가지고 반전세를 겨우겨우 얻은 거예요. 반전세를 겨우겨우 얻은 거라. 아, 역시 좋은 동네 사니까 없구나. 좋은 동네 아니잖아요. 좋은 동네죠. 엄청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살기 좋은 동네지 좋은 동네. 좋은 동네라는 게 지금 권혜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좋은 동네라는 거는 약간 이제 뭔가 으리으리하고 뭐 이런 좋은 동네 얘기하는 거. 저는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에 사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 3년 다 돼가니까 월세로만 저도 한 지금 1,000만 원? 그러니까요. 이 나간 거죠. 3년 그 반전세 반이기 때문에 아깝긴 해요. 아깝긴 한데 전에 특히 경우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전에 제가 10년 살 때 2년 재계약할 때마다 정말 몇 천씩을 올려줬어요. 정말 허걱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근데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까 집주인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근데 너무 부담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젊을 때 이렇게 해야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을 가지고 와야 목돈이 모아지는 거래요. 약간 근데 갭 투자랑 연결된 얘기기도 하죠, 그게. 갭 투자성으로. 아니 저는 세입자인데요, 뭐. 그랬는데. 근데 자기한테 그거를 몇 천씩 그래서 제가 처음 계약했을 때와 마지막 나올 때가 더블이 넘어요. 2배 이상 올라갔어요. 전세값이 진짜 막 7천, 8천씩 올려줬었다니까요. 2년에. 그러니까 그런데 집주인이 저한테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막 뭔 소리야 싶은 생각이 드는 시기가 있었던 거죠. 전세도 지금 전세 오르는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20-30%씩 올려준 거니까 뭐 5% 올린다 그러면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납득을 못 하겠죠.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전세 제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 이제 최근에 갭 투자 그렇게 활성화됐던 거는 최근에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지 저는 그 앞뒤가 바뀐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먼저냐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것도 분명히 근데 갭 투자도 다시 하나의 그 어떤 점핑 요인이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은 시주를 그냥 따라간 거기 때문에 큰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영향을 미쳤죠. 영향을 미쳤죠. 큰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기존에 늘 있었던 전세라는 제도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만연한 가운데서는 더 많이 일어나면서 집값을 또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5월에 석 달 전에 서울시 자료를 보면 갭 투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52%예요. 뭐 강남 같은 경우는 70%. 아니 그러니까 52%가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사는 상황에서 갭 투자가 집값을 올리는데 큰 요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큰 요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와 집이 오르는 요인들 중에서 기존부터 항상 있던 갭 투자가 주범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갭 투자를 좀 덜하게 되는 다른 것들을 타격하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게 순서가 뒤로 가야 되는 거죠? 갭 투자가? 저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저도 약간 솔직히 그런 불안이 이미 갭 투자로 들어간 분들은 임대차 시장에서 계속 전세를 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몰아붙인 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과연
엄청나게 막 빠른 속도로 축소할 것이냐. 근데 저는 왜냐면 52%가 갭 투자로 집을 샀는데 이분들은 대출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3, 4년 지나고 나면은 반전세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전세는 될 수 있죠. 저처럼. 제가 지금 내고 있는 것처럼 반전세는 될 수 있는데 반전세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완전한 월세는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물론 나가는 돈이 기분 나쁘다라고 표현해. 나가는 돈이 좀 그렇게 신경 쓰이긴 하지만 아주 막 그 윤희숙 의원이 그날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월세는 끝났구나. 물론 윤희숙 의원은 집이 서초동입니다. 그 임대 들어간 집이 서초동 집주인이 돈이 많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집주인이 2년 뒤에 나는 월세로 갈 거니까 4년 뒤에 나는 월세로 갈 거니까 전세 다 돌려줄게요. 몇 억이죠? 6억? 6억 돌려줄게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건 뭐 완벽한 월세로 가겠지만 반전세로 가는 게 더 많긴 하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세가 품기를 빚는다고 하는 거는 모든 전셋집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10집 중에 한두 집만 사라져도 이 동네 전세가 줄어드네? 이런 불안감은 사실 부추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장 이번 달에 지금 전세가 줄어들고 있다. 나오는 전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지금 기사가 있죠. 전부 반전세나 최대한 반전세로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를 구해야 되는 분들 다시 종합을 해보면 세를 구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전세가 최고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게 없어요. 전세가 제일 좋아요. 전세 대출도 잘 나오고 대출 이율은 뭐 2%대로 굉장히 낮고 그걸 내고 나면 나중에 원금을 다 돌려주니까 전세가 제일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 그 제도 때문에 뭐 순서가 어떻게 됐건 간에 그 제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년 뒤에 4년 뒤에 다시 집값은 더 올라갈 매매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내가 군부를 떼주고 있는 거라는 거를 이걸 두 개를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진짜 뭐 같은 얘기 좀 반복하게 되는 거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고는 있긴 한데 이미 정부가 되게 대책을 많이 내놨어요. 어제 공급 대책도 내놨어요. 그리고 국회는 또 곧 열릴 거잖아요. 근데 물론 민주당에서 10년 전부터 사실 임대차 법이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지 간에 상대방이 무시를 했던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깊은 논의까지 계속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막 이틀 만에 법사위 대안으로 그동안 나왔던 것들 묶어서 사실 심사소위도 열리지 않고 거기서 전문위원이나 입법행정처에서도 요거는 부작용이 좀 있었으니까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틀 만에 통과돼서 공포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다른 나라에도 월세 상한제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디테일들이 지금 이 법에는 없어요.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요, 자꾸. 네. 아니 근데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에는 어쨌든 불안이 형성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논의를 해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 제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윤희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 디테일 부분이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 2+2하고 5% 제한이라는 큰 흐름 외에 다른 이제 조항들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사후적인 어떤 문제들을 방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분위기에서 그 골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면 다른데 월세 상한제처럼 모든 지역이 똑같이 그래야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 뭐 강남 송파의 4동뿐이잖아요. 뭐 다 그렇게 부동산을 묶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얼마짜리는 하고 얼마짜리는 안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건 좀 봐주고 라는 식의 조금 시장에 좀 그 디테일들 좀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곳곳에서 왕왕 끊을 분위기가 됐을까?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대로 강남을 예를 들자면 뭐 저도 아까 뉴욕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일정 수준의 금액 이상, 예를 들면 전세 뭐 6억 이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든가 뭔가 뭐 그런 부칙 조항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법을 그러니까 법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2+2의 5% 제한이라는 조건을 걸고
예를 들면 전세 6억이라고 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집은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조항에. 네. 그러니까 지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못 빼고 해봐야 네. 그게 뭐 40% 50%가 되도록 법을 만들 리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조항들이 네. 절반이 되도록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법을 네. 일단 만든다고 친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민주당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집에 그거를 걸 생각을 하고 이미 법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나중에 부칙 조항을 달아서 냈더라도 똑같은 비판, 똑같은 반발 혹은 똑같은 움직임이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법을 일단 만들기로 했다면.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니 있는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생각해요. 그 부칙 조항이라고 해봐야 네. 전체 전월세집이 전체 전월세집이 200만 호인데 200만 호 중에 200만 채 중에 그러니까 몇 채나 해당이 되면 그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런 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단 하나라도 그렇게 함부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그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200만 호 중에 20만 호가 그런 뭐 부칙 조항에 따라서 뭔가 이 법에서 약간 벗어났다. 그럼 180만 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180이든 160이든 140이든 얼마가 됐든 똑같은 문제는 생겼을 거예요. 비판이 나오거나 불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 정도라는 것도 애매한 거죠. 이 정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0%가 제해지면 10% 정도는 그런 불만이 없어진다고 친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불만의 90%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90%가 적용이 되면 지금 강도의 90%는 남아 있겠죠. 그런 불만들이. 아니 그럼 10%라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혼란이 없었을 거다. 그럼 아예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법을 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법을 아예 안 만들면 혼란이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2+2의 5% 제한을 안 하면 되죠. 그냥 세입자 이런 그 임대차법을 안 만들었으면 이 혼란이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뭘 해도 아니 그러니까요. 새로운 정책이 들어올 때는 뭘 해도 문제가 예.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도 사실 100%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약간 디테일이 빠져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빠른 통과는 사실 이런 반발이나 불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까지 빨리 진척시킬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저도 이제 확 방향을 틀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롤플레잉에서 벗어나서 확 방향을 틀면 저는 그런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모두에게 2+2의 5% 제한을 거는 건 전 좀 굉장히 무리하고 그다음에 이게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똑같은 자를 가지고 와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전역에 다 들이대서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무리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에 지금도 전세 막 10몇 억씩 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쥐들끼리 전세 뭐 20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알게 뭡니까? 5%를 올리든 20%를 올리든 알아서 하세요. 대신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세에 대해서도 임대를 주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이제 세금을 물리기로 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세금 물 거 무시고 알아서 그냥 거래하세요. 넘어가는 선은 거기까지 정부가 나서서 5%를 지켜준다?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임대차법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고 오래돼 왔고 추진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반응들도 그렇게 약간 투박하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투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저렇게 이렇게 뭐랄까 감정에 굳이 저렇게 기름을 붓는 식으로 말을 해야 되나 밉살 맞게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하는 식으로 민주당 쪽에서 약간 좀 엇나가는 발언들이 나오죠. 뭐 월세가 악이냐 뭐 이런 식의 멘트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내면 안 되는 거죠. 두루 살펴보고 뭔가 임대차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들에게 뭔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고치겠다. 이게 네. 큰 틀을 만드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혹시 세입자들에게나 뭔가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말 경청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어쨌든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이 이긴 쪽이잖아요. 네. 이겼으면 진 쪽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뭔가 아량 있게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문구를 잡고 뭐 붙잡고 늘어지는 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옳지 못한 태도라고 봐요. 근데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얘기하자고 할 때는 어디가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결국은 당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당신들이 문구 조정을 하자 뭘 하자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거를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은 뭐 초선이긴 하고요. 초선이죠. 일단. 초선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윤희숙 의원의 좋게 보자면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어쨌거나 경제 관련된 법안이고 자기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법안인데 덜컥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건 국회가 왜 있냐? 왜 이거를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토론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더 법을 이렇게 큰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세부 내용들이 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좀 전까지 한 5분 전까지 롤플레잉 한 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롤플레잉을 한 거니까 다시 중간에 입장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더 취지가 살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주장들이 윤희숙 당신은 처음 들어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하자고 했는데 결국 당신 선배들은 이거를 계속 불독이 끌고 늘어지듯이 늘어져서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문구 조정이다. 저 여기서 살짝 롤플레잉을 들어가자면 오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건 180석에 가까운 석을 갖고 거대 여당이 돼서 정말 이제 정말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힘과 그런 걸 갖춘 상태잖아요. 그럴 때 꼭 이런 식으로까지 밀어붙여야 하는가? 저는 그것도 약간 의문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롤플레잉을 하자면 박주민 의원이 지난주 말에 이제 당대표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 경선에 가서 연설한 내용 중에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핵심 당원층, 약간 좀 그런 당원층에 어필하는 좀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멘트 중에 그게 있습니다. 180석을 줬는데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4년 뒤에 무슨 말을 하겠냐? 라는 멘트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대차법이라는 어떤 성격 자체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가 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는 권혜리 기자가 말한 데 동의하고 그 다음에 고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뭐 의견을 받아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식주잖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인데 그 중에 한 축을 사실은 상당히 흔든 건 맞아요. 어떤 의미로든 흔든 게 맞고,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들면 라디오에 나와서 당분간 세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뚝 잘라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뭐야, 세 올리라는 거야? 이렇게 들리지만 그게 이제 2년 뒤 4년 뒤에는 안정이 될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두 가지인데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긴 쪽이기 때문에 아량을 갖고 상대방의 의견 중에 내가 들을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통과됐잖아요. 통과됐으면 수건 사업을 통과시켰으면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메시지 관리를 이게 어려운 메시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요동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을 막 던집니다. 제가 볼 때는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툭툭 말을 던져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좀 이렇게 메시지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80명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닌가? 혹은 그 중에 또 누군가는 내가 이번에 세게 말해가지고 한번 타봐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메시지 관리를 좀 누가 당대표가 되든 뭐가 됐든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두 가지. 승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아직 못 갖췄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지가 됐겠죠. 근데 전세의 긍정적인 이유를 따지다 보면 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스코어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렇죠. 문제의식을 갖고 저는 여기 들어갔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전월세 제한과 한국의 전월세 제한은 목적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10년간 논의해 왔을 때는 민주당도 사실은 세입자들의 거주 보호를 위해서 논의를 진행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 통과시킬 때는 집값 쪽으로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안 맞고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진 그런 거고 세입자들은 여전히 전세를 원하고 집주인들도 전세를 원하는 집주인들이 현재로서는 많고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투자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지점인 거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책을 펼친 쪽에서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공격하기는 되게 쉽고 너네 때문에 전세가 없어져 너네 때문에 세입자가 지금 힘들어 너네 때문에 월세 내야 돼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답하기가 사실 참 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론이 흔들리는 거고 저는 메시지를 굉장히 그래서 더 전달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후속 입법 뭔가 법을 조금 손 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논의하자. 저도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한테 좋다. 그럼 지금이라도 논의하자. 다만 이 부분 2+2의 5% 제한은 통과가 된 거니까 그거는 놔두고 당신 분명히 얘기했잖냐. 그런 것들은 고민했냐 안 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부분 고민해보자라고 민주당이 지금 손을 내밀어도 될 때라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되게 좀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뭐 법은 통과된 상태고. 근데 이제 어제 그 김현미 장관이 JTBC에 나가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죠. 그러니까 1억이면은 4%까지 월세를 받을 수가 있도록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뭐 꼭 기본금리 플러스 3.5%예요. 그래서 지금 0.5기 때문에 4%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꼭 지켜야 될 거는 아닌데 규정으로 적혀는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4.2 정도 되고요. 다세대 같은 데가 훨씬 높더라고요. 5 후반대까지도 갑니다. 월세가. 근데 이제 4% 정도인 거를 그게 이제 전세 대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같은 돈을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면 한 2%대 이자만 내면 되는데 그걸 월세로 내면 4%를 내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커진다고 하니 김현미 장관의 대안은 그거를 전세 대출 수준으로 낮춰버리겠다라는 어제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런 저는 약간 그것도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돌 하나 놓고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 돌 그냥 덕덕덕덕덕 놓다 보면 나중에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약간 헤매는 느낌이 저는 든다고 보는데 그거 하기 전에 윤희숙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뭔가 여기에 좀 전체 틀은 안 건드리되 손볼 부분은 없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더 현재로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당장 2%로 4% 전월세 전환율을 2%로 낮추려고 하기보다. 왜냐하면 그건 저는 그건 좀 여러 가지로 그거는 현실적이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이제 다른 얘기니까 이거는 법을 고칠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 했던 루트대로 한다면 법을 고칠 수는 있는데 또 한 번의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 부분은 또 한 번의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2의 5%까지는 세입자들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뭔가 그런 식으로 그 집을 세주는 사람들을 좀 과하게 압박하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이게 복잡해가지고요. 세입자 겸 뭐 임대인, 집주인인 경우가 네. 적지 않아요. 많죠. 네, 꽤 네.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또 집주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집 가진 사람이 60%에 육박하고 있고 네. 물론 다 자가였으면 좋겠지만 자가가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세가 아직도 자세가 상당히 강경하고 너무 고압적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얻을 거 얻었으면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얻을 거 얻었으면 일부분 내주고 이렇게 서로 타협과 협상이 오가야 좀 뭔가 감정의 찌꺼기가 안 남는 건데 지금의 태도는 조금 저는 좀 과하다. 네. 권혜리 기자부터 하실 말씀? 아니 저 뭐 간만에 롤플레잉으로 좀 세게 치고받았는데 네. 뭐 저도 공격받을 여지가 있을 거고 권혜리 기자도 공격받을 여지가 있을 거고 각오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약간 뭔가 자세를 잡고 한 거예요. 자세를 잡고 드린 말씀입니다. 한쪽으로 쭉 저희가 풀어가는 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저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이번에도 이제 월세를 좀 많이 올려드렸어요. 재계약을 하면서. 소급 적용되는데? 아니 4월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집주인이 예를 들면 10%를 올려달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또 정색하고 법을 지키셔야죠. 5% 해주세요. 이게 참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반대로 집주인도 끝까지 막. 그럼요. 저는 그런 집주인을 저 전에 에피소드에 제가 10년 전세 산 집에서 빠져나올 때 집주인과 그 소송 직전까지 간 그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집주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집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과연 나한테 10%를 제시했을 때 5% 이게 막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무주택 세입자인데 사실 저 집주인이 되게 좋아요. 저희도 집주인 사실 좋으세요. 그래서 집주인 복이 엄청 있어가지고 사실 처음 들어올 때 좀 비싸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 후로는 지금 한 번도 안 올리고. 근데 저는 오히려 솔직히 제가 내년에 한 번도 안 올렸다고요?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저희 집주인. 몇 년 됐죠? 저희 집주인 전화 한 번 안 해요. 몇 년 됐죠? 지금 5년째요. 저 다주택자 혹시 아니신가요? 딴 데 집 없나요? 저도 들어가 살고 아니, 싶습니다. 그 집주인 다주택자예요. 엄청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집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주인 너무 좋은 거 되게 지금 싸게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동네 시세보다는 당연히 싸게 있죠. 처음 들어갈 때 좀 높게 줬는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동네 시세로는 싸진 게 됐고 저는 그 전에도 집주인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 진짜 좋네요. 좋은 집주인 만나는 게 사실 그렇게 참 집주인들이랑 통화를 할 일이 없어요. 저도 통화는 안 하죠. 근데 저는 또 집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집주인하고 통화할 일이 없다는 거는 뭔가 고칠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고칠 일 생기면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엄마 말로는 꼭 그런 건 아니라는데 제가 집에 오래 안 있다 보니까 저는 불편함을 모르겠어서. 집주인하고 예를 들면 저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10년 산 집에 방충망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방충망이 찢어져 있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집주인 아줌마가 테이프 붙여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막 수도꼭지가 망가져가지고 물이 콸콸콸 넘치는데 수도꼭지를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건 알아서 고쳐야지 왜 그런 것까지 전화하냐고 그러고 뭐 물 밑에 집에서 물 샌다고 연락 와가지고 그랬더니 뭐 집을 어떻게 썼길래 밑에 집에 물을 새냐고 그러고 막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주인분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렌즈 후드 그게 좀 까맣게 더럽다. 약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저는 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뭐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상대편 부동산, 그러니까 집주인 쪽 부동산 분이 그걸 털어쓰라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털어봤냐고. 저게 털리냐고 그 오히려 자기 부동산을 쪼더라고요. 진짜 너 되게 좋은 분이다. 다 바꾸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엄청 좋은 분이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그 후드가 얼마 안 하지만 뭐 그런 자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올려달라고 할 때는 그냥
그래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사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1년 뒤에 갱신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올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집주인이 만약에 혹시 하고 물어보면 그냥 올려드리려고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살고 있고 고맙거든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지금 거의 5년째니까 한 번 더 사게 되면 8년 살게 되는 건데 내년에도 혹시 그냥 올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까먹고 그냥 두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전화 없이 그냥 지나갔으니. 아유 그분 그런 분을 집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네. 아웅다웅하고 꼭 으르렁댈 맞아요. 필요는 없는 거고 맞아요.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는 약간 이분화가 돼서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뭔가 뭐 격투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분위기를 자꾸 가져가는데 너무 싫어요, 그런 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화롭게 저는 사실 민주당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임대차 3법 통과시킨 그 과정 앞에 과정 그 과정을 뭐 얼추 되돌아보면 약간 분해서라도 밀어붙인 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하자고 했는데 왜 뭐 매번 막아서고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어디서는 6년 얘기하는 데도 있잖아요. 4년이 아니라 6년 해야 된다. 무제한도 있었어요. 뭐 그런 식의 뭐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2+2의 5%는 사실 찾아보시면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억하심정, 울분 이런 게 이제 터져 나와서 법이 통과가 된 건데 법을 통과를 이렇게 시키고 났으면 말씀드린 대로 좀 서로 사회의 어떤 갈등을 국회에서 좀 다독이는 차원에서 이게 뭐 대단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겼잖아요. 깃발 꽂았으니까 일단 이겼어. 자 그러면 기타 등등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갈등을 조금 덮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집주인과 세입자끼리 싸워야 될 것까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전 국민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맞아요. 굳이 이 문제로 서로 으르렁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롤플레잉 이것머니는 각오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생각해 볼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세의 장점 분명히 존재하죠. 전세 장점 분명히 존재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특히나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세의 장점. 근데 저는 왜 그때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몇 천씩 올려줬던 걸까요? 그 집주인 좀 그러하네. 우리 집주인은 정말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로서의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느끼는 자세가. 그렇긴 제가 세입자로서 그렇게 집주인한테 그런 적이 없었어서 그런지 전세가 진짜 저는 그게 진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게 안 부담스럽겠네요. 몇 천씩 올려주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지금 집주인 같은 분은 월세 올려달라고 할 때 굉장히 점잖게 앞에 인사말이 올려달라는 말보다 훨씬 길게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답장을 굉장히 공손하게 막 하게 되는. 저는 전 집주인도 계속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봐 왜 이렇게 안 올리는지 했더니 그걸 왜 물어봐요?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동네가 다 올리는데 근데 그랬더니 자기가 융자가 껴있으니까 양심상 안 올린다고. 융자가 껴있어서 그건 근데 그 융자도 되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심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셨기 때문에 권혜리 기자는 전세를 옹호하는 걸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그렇죠. 뭐 자기 판단에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작용하게 돼 있죠. 저는 그렇게 10년 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니 5%였다면 물론 4년 살고 나오면 되는 건데 5%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뭐 하여튼 오늘의 롤플레잉 게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살살 해주세요. 재밌자고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대한 손승욱 기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